여러분, 혹시 옷걸이 모양이 왜 다 다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단순히 옷을 걸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옷걸이는 원래 옷을 빨리 찾고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름 방지는 물론이고 옷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목적도 있었답니다. 사람 어깨 모양을 본뜬 옷걸이가 제일 일반적이죠? 코트, 재킷, 셔츠 같은 상의에 딱 맞게 디자인된 거예요. 아래쪽에 박아 있는 건 바지나 치마를 함께 걸 수 있게 한 거고요. 또 집게가 달린 옷걸이 보셨죠? 그건 바지나 치마 전용이랍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인 철사 옷걸이, 얇고 구부러진 삼각형 모양이에요. 나무 옷걸이는 부메랑처럼 생겨서 옷 손상을 막으려고 모서리를 깎았대요. 나무 옷걸이 중에도 바지가 걸리는 둥근 막대가 있는 디자인이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건 플라스틱 옷걸이죠. 플라스틱은 철사나 나무 옷걸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요. 아이들 옷을 위해 작은 사이즈도 따로 나오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이걸 누가 언제 처음 만들었을까요? 정말 매일 보지만 몰랐던 사실 아니에요? 옷걸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와 역사가 숨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완전 신기하죠? 다음번에 옷걸이를 보면 이 이야기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물건들도 숨겨진 이야기가 많답니다. 혹시 옥수수 속대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옥수수 속대는 사실 인간에게 무독성이고 소화도 가능하대요. 겉은 거칠고 딱딱해서 원래 형태로는 먹기 힘들지만요. 가운데에 있는 스펀지 같은 부분이 진짜 특이한데 맛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유럽 역사 속 기근 시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속대를 먹기도 했대요. 특히 가운데 스펀지 같은 부분을 주로 먹었다고 하니 정말 생존의 지혜죠.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제로도 쓰인대요. 심지어 빵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서 영양가를 높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옥수수 속대가 바이오 연료로 쓰인다는 사실.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론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고기 굽거나 빵 오븐에 불을 지필 때 이걸 사용했대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타는 불씨를 만들어서 정말 유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옥수수 수확할 때 밭에 그대로 두기도 한대요. 그게 토양의 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자연의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옥수수 속대를 보면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앞으로는 옥수수 속대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보는 것 속에도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화장실 보신 적 있으세요? 쭈그려 앉는 형태의 화장실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 흔하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엔 주로 앉는 변기뿐이라 신기했죠. 이 화장실은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한 발씩 양쪽에 놓고 쭈그려 앉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변기 자체는 바닥에 납작하게 놓여있는 형태죠. 물로 씻어내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형태도 있대요. 중요한 건 쭈그려 앉는다는 자세 그 자체라는 거죠.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대요. 유럽이나 남미 일부 지역에서도 가끔 발견된다고 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많은 문화권에서 물로 뒤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오히려 물로 씻기 훨씬 편하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앉는 변기보다 공간 활용도도 좋고요. 1976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쭈그려 앉는 화장실을 썼다고 해요. 이거 진짜 과거엔 대세였다는 게 놀랍죠? 지금은 점점 좌변기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요. 좌변기가 더 현대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쭈그려 앉는 자세가 우리 몸에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있어요. 다음번에 여행 가서 쭈그려 앉는 화장실을 보게 된다면 이걸 떠올려보세요. 문화와 역사가 담긴 작은 차이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푸시업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는데 군대에서 푸시업이 벌칙으로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푸시업은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운동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운동이 굴욕감을 유발하는 요소도 있다는 사실. 특정 개수를 못 해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군대, 학교 체육, 심지어 일부 무술 훈련에서도 활용된대요. 주로 가슴, 삼두, 어깨 앞쪽 근육을 키워주지만 전신 코어에도 도움이 된대요. 심지어 광배근, 정거근, 오회완근까지 부수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푸시업은 단순한 팔굽혀펴기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푸시업은 신체 단련과 규율 모두에 사용되는 거예요. 다양한 변형 동작으로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드암은 가슴을, 다이아몬드는 삼두를 더 많이 사용하죠. 이제 푸시업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걸요? 그냥 힘든 운동이 아니라 규율과 굴욕감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다음에 누가 푸시업을 시키거든 이런 숨겨진 의미를 떠올려보세요. 어떤가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친구들한테 엄청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답니다. 다음에도 더 신기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세요? 무려 40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가 있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로마는 그 광대한 영토를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바로 이 로마 도로 덕분이었죠. 라틴어로는 비아 로마나. 기원전 300년부터 공화국과 제국의 확장을 뒷받침했어요. 군대, 관리, 시민, 통신, 무역품까지 모든 이동이 이 길로 이루어졌죠. 작은 지방도로부터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까지 종류도 다양했어요. 주요 도로는 돌로 포장하고 배수를 위해 경사를 두었고요. 심지어 옆에는 보행자 길이랑 수로까지 완비했어요. 정확한 측량으로 건설하고 언덕은 깎고 강 위엔 다리를 놓았어요. 습지대 위에는 뗏목이나 말뚝 기초로 지지하는 구간도 있었대요. 로마 전성기에는 수도에서 뻗어나가는 29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고 113개 주가 372개의 거대한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죠. 전체 도로 중 85,000km 이상은 돌로 포장된 길이었어요. 골지방에서만 21,000km, 브리타니아에선 4,000km가 넘었대요. 지금도 많은 로마 도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와, 로마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했어요. 이런 도로가 없었다면 로마 제국은 아마 이렇게까지 확장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음번에 로마 유적을 보게 되면 이 도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벽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무려 기원전 4000년부터 쓰였다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됐다니 대단하죠? 심지어 어떤 벽돌은 인공돌이라고도 불린대요. 왜냐하면 구운 벽돌이 정말 오래가고 튼튼하기 때문이죠. 돌만큼이나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벽돌은 주로 흙으로 만들지만 요즘은 다른 재료로도 만든대요. 모르타르나 접착제로 붙이거나 아예 서로 끼워서 연결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벽돌은 종류도 크기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벽돌보다 조금 더 큰 건 블록이라고 부른답니다. 가벼운 블록은 팽창 점토 골재로 만들어서 무게도 가볍대요. 아, 그리고 흙벽돌은 구운 벽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집 같은 걸 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벽돌을 쌓는 방식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걸 벽돌 쌓기라고 해요. 각각의 패턴마다 구조적인 강도가 다르답니다. 다음번에 벽돌 건물을 볼 때 이 작은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매일 보던 벽돌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건축의 마법, 벽돌.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다음엔 또 어떤 신기한 사실을 찾아올까요? 혹시 점자라는 거 아세요? 그 볼록한 글씨 말이에요. 점자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점자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바로 루이 브라유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어릴 적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루이 브라유의 나이가 고작 15살이었다는 사실. 1824년 15세의 나이로 프랑스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점자 코드를 개발한 거죠. 원래 야간 문자라는 군사통신법을 개선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는 1829년에 자신의 점자 시스템을 처음 발표했어요. 심지어 악보까지 포함해서요. 1837년에 나온 두 번째 개정판은 현대에 개발된 최초의 이진법 형태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점자 글자는 3X2 배열의 6개점으로 만들어져요. 점들의 조합과 배열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글자를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언어마다 점자 체계가 조금씩 다르대요. 영어 점자만 해도 3가지 레벨이 있대요. 엄청 복잡하죠? 기본적인 건 글자 그대로 쓰는 비축약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약어랑 축약이 추가된 축약 점자가 있어요. 점자는 종이에 엠보싱 처리된 형태로 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리프레셔블 점자 디스플레이로도 읽을 수 있대요. 이건 정말 맹인 독자들에게 인쇄된 글자의 코드가 아니라 독립적인 문자 체계인 거죠. 15살 소년의 발명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에 점자를 보면 이 천재 소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쓰는 머그컵, 왜 항상 손잡이가 하나일까요? 2개 달린 머그컵은 본 적 없죠? 사실 손잡이가 없으면 비커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용기가 돼요. 놀랍지 않나요? 손잡이는 뜨거운 음료를 안전하게 잡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머그는 주로 커피나 차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데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머그는 250 물결표 35.0ml, 즉 8물결표 12행량 온수위 액체를 담아요. 이 정도 무게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용량이죠. 그래서 2개의 손잡이는 기능적으로 불필요하며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손잡이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머그는 보통 티컵이나 커피컵보다 더 많은 양의 음료를 담습니다. 만약 머그보다 훨씬 큰 용기라면 탱카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탱카드는 종종 맥주용으로 사용되며 무거워서 2 손잡이가 달린 경우도 많아요. 고대 머그는 주로 나무를 깎거나 도자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머그는 본차이나 도기, 자기, 석기 등 다양한 도자기 재료로 만들어져요. 강화유리나 에나멜 처리된 금속,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머그도 있습니다. 특히 캠핑용은 무게를 줄이거나 파손에 강한 재료로 만들어지죠. 여행용 머그는 단열 기능이 있고 덮개와 작은 음료 구멍이 있어 쏟아짐을 방지합니다. 머그는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되는 음료 용기입니다. 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티컵이나 커피컵이 더 선호되는 편이에요. 이제 머그를 볼 때마다 그 하나의 손잡이에 숨겨진 실용적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걸요.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이 이렇게 흥미로운 비밀을 품고 있었네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노트패드 왼쪽의 빨간 선, 그 숨겨진 용도를 아시나요? 이 선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종이가 귀했던 시대의 지혜였죠.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닳거나 손상되어도 글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요. 또한 책을 재본할 때 글자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왼쪽 마지는 재본 후에도 내용이 선명히 보이게 했죠. 그리고 이 선은 또 다른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바로 주석과 개정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주요 내용은 오른쪽에, 추가 설명은 왼쪽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수정하는 용도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법률 문서나 학술 자료엔 마진이 더 넓은 경우가 많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던 겁니다. 이 작은 선 하나에 이렇게 깊은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다음 노트패드를 볼 때 이 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노트패드 마진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일상 속 숨겨진 지식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새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지식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해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문이 아니었대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게이트 위 원래 뜻이 단순히 구멍이나 통로였다는 사실이요. 벽이나 울타리에 뻥 뚫린 틈 자체를 의미했던 거죠.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게이트라는 단어는 열린 곳을 뜻하는 옛 게르만어에서 왔대요. 우리가 흔히 문이라고 생각하는 닫히고 열리는 부분은 원래 도어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성문 같은 큰 게이트도 사실은 그 거대한 통로를 지칭했던 거고요. 그 통로를 막는 움직이는 부분이 나중에 도어처럼 작동한다고 보게 된 거였어요. 이 게이트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단순히 예쁜 장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대요. 잠금 장치가 달려서 보안을 높이거나 레치를 이용해 열고 닫는 방식도 있었죠. 수동으로 여닫거나 요즘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도 있었고요. 심지어 게이트하우스 안에 있는 문도 게이트로 불릴 수 있었대요. 방어적인 목적이 강한 문들은 게이트의 역할을 한 셈이죠. 동의어로는 옛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어원에서 왔대요. 신기하죠? 포털이라는 단어도 게이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르는 건 원래 구멍이나 통로였고 그 안에 문이 설치된 거죠. 이런 사실 알고 나면 다음에 게이트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공항 게이트도 비행기로 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게이트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일 보지만 몰랐던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